8회요, 8회. 그 8회로 이 집 문서를 통째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49제를 지내고 꼭 열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던 무렵이었지요. 며느리 노유경의 집 현관문이 그렇게 세게 닫힌 것은 그 집에 이사 온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 문서 오늘 형님 손에서 처음 봅니다. 처음 본다고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 칸에 찍혀있는 이 세 글자는 대체 누구 이름인가요?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가운데 누구도 이날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아직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우선이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 뭉치가 미끄러져 나오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올케? 오빠도 나도 이번에 등본 떼 보고서야 알았어요. 어머니 오피스텔 대체 언제 올케 이름으로 넘어간 거예요? 선이야, 목소리 좀 낮춰. 이웃 다 듣겠다. 형님, 저 오늘 아침까지 어머니 유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유품이요? 유품보다 등본이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오빠는 지금 그게 걱정이야? 어머니 재산이 통째로 남의 이름으로 가 있는데? 남의 이름. 8해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노유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얹어놓은 자기 손등만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선이는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펼쳐놓았습니다. 소유자 이름 칸에는 다들 당연히 그러려니 했던 이름 대신 노유경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넉 달 전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넉 달 전. 그때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올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유경아,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너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야 말을 하죠. 저도 오늘 이 종이를 처음 봐요. 아들 우진태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의심과 자기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이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겨우 알게 된 사실 앞에서 그는 아내 편에 서야 할지 누나 편에 서야 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정신 흐려지신 틈에 간병을 핑계로 어머니를 구슬린 건 아니에요? 8회라는 세월이 그 한마디에 5글자로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혈압을 재고 마비된 팔 대신 단추를 채우고 밤새 열을 재던 그 숱한 밤들이 구슬렸다는 말 한마디에 통째로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저는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넘어와요? 세상에 그런 재산이 어디 있어요? 형님, 8회 동안 어머니 기저귀 갈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이 집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 있습니까? 노유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신우이의 의심을 더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러셨겠어?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유가. 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 다툼의 한복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탁자 한 구석에 낡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요즘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양의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가 대체 무엇을 여는 물건인지, 그리고 어쩌다 하필 며느리의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날 그 거실에 앉아있던 세 사람 가운데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이런 다툼에서 법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넘긴 재산인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으로 남긴 재산인지에 따라 같은 재산도 전혀 다른 법적 이름을 갖게 되니까요. 생전에 넘긴 재산은 증여, 사후에 넘어간 재산은 상속입니다. 그리고 증여라 하더라도 오래 곁을 지키며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는 기여분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문제는 그 기여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거실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8해 전 이 집에 그 열쇠가 처음 들어오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해 전 어느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우말순 여사가 화장실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는 끝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손 보이세요? 제 손 좀 잡아보세요. 누구냐? 너 누구냐? 응급실 침대 위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유경이 붙들고 있던 것은 마비되지 않은 왼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나 작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녀는 훗날 말했습니다. 이틀 뒤 병실 앞 복도에서 첫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짧았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하필 지금 지방 발령이 났어. 몇 달만, 정말 몇 달만 유경이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오빠, 나도 지금 애들이 어려서 큰애가 이제 중학교 가는데 나도 여력이 없어. 미안해요, 올케. 요양병원은 아직 이르잖아. 어머니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고. 올케가 제일 가까이 살잖아요. 지금은 그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형님, 가깝다는 게 이유가 되나요? 미안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내가. 알겠어요. 몇 달이면 해볼게요. 몇 달이라는 그 말이 이 복도에서는 누구도 끝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리라는 것을 세 사람 가운데 누구도 그때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노유경은 그 주로 다니던 회사에 돌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자리였지만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가면서 크게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휴직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 사람 쓰면 되지. 사람 쓰는 돈은 누가 내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낯선 사람은 못 견디시잖아요. 미안하다. 몇 달만 버텨줘. 내가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올게. 아무도 강요한 사람은 없었다고 훗날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그때는 자기 말고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직서가 아니라 휴직계라는 것이 그때는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간병을 시작한 무렵 노유경의 손은 몹시 서툴렀습니다. 마비된 오른팔 소매에 옷을 끼워 넣는 일도 휠체어와 침대 사이로 어머니를 옮기는 일도 처음에는 매번 진땀부터 났습니다. 아이고, 아파. 그렇게 확 잡아당기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손에 안 익어서요. 됐다. 놔둬라. 내 손으로 하마. 그러고는 성한 왼손으로 단추 하나를 붙들고 10분을 씨름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선 채로 그 10분을 잠자코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병든 몸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그렇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노유경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아침 저녁으로 약봉지를 나눠 담고 마비된 오른팔을 대신해 단추를 채우고 목욕을 시키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오늘 재활 가는 날. 수요일이면 진태 오는 날 아니냐? 이번 주는 좀 바쁘대요. 다음 주에 온다고 했어요. 유경아,
나 때문에 내 회사 그만둔 거 나도 안다. 휴직이에요, 어머니.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래. 휴직이지. 휴직이어야지. 다음 주라는 말은 그 해에만 30번쯤 되풀이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그 말을 믿었고 며느리는 그때마다 그 말을 지어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주 3번씩 요양보호사 배정이가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노유경이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잠은 좀 주무세요? 자죠. 어머니가 새벽에 2번 깨우셔서 그렇지. 자긴 자요. 그거 안 자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이 일 10년 했는데요. 보호자가 먼저 쓰러지는 집을 너무 많이 봤어요. 괜찮아요. 몇 달만 더 하면 남편이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그 몇 달은 결국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가장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정작 가족이 아니라 이 요양보호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년째로 접어들 무렵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말순 여사는 이따금 며느리를 의심하곤 했습니다. 너 내 통장 어디 뒀니? 누가 손댄 거 아니냐? 여기 있어요, 어머니. 아침에 어머니가 직접 넣어두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이 내 거 다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거 하나라도 손댄 적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벌 받을게요. 그날 밤 노유경은 부엌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운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담긴 두려움을 그녀는 이미 알아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시누이 우선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씩 다녀갔습니다. 상을 차려놓아도 2시간을 넘기고 앉아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옳게, 나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야 해요. 애 아빠가 밖에서 기다려서. 형님, 어머니 방에 잠깐만 들렀다 가세요. 오늘 정신 맑으세요. 봤어요. 아까 인사드렸어요. 형님, 다음 달에 어머니 재활 등급 심사가 있어요. 그날은 보호자가 2은 있어야 한대요. 날짜 정해지면 문자 줘요.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 문자에는 끝내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유경은 그날 혼자 서류를 챙겨 들고 심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노유경은 매번 말없이 배웅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게 된 지도 이미 오래였습니다. 명절 저녁이면 홀로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등 뒤로 텔레비전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해 가을 저녁이면 노유경은 어머니 방에 작은 라디오를 틀어두곤 했습니다. 지지직거리며 흘러나오는 옛 가요 사이로 두 사람은 별말 없이도 오래도록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경아, 너한테는 내가 참 몹쓸 시험이었지?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내가 시집온 첫 해에 내가 내 앞에서 국그릇을 밀어냈던 거 기억나냐? 나는 아직도 그게 생각난다. 저는 다 잊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금 이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이 그저 빈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노유경 자신도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정이 한 방에 나란히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그 가을 저녁들이 조용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독 정신이 맑던 날이었습니다. 우말순 여사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에서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를 꺼내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경아, 여기 열쇠 하나 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말이다. 이게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꺼내 써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무슨 열쇠인데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 알면 내가 더 힘들어져. 어머니, 저 힘들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야. 우말순 여사는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노유경은 그날의 그 말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의 혼잣말이려니 여기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 우진태의 지방 발령은 몇 달에서 어느새 몇 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명절이며 어머니 생신에도 얼굴 비치기 어려운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미안해. 유경아. 이번 달도 내가 또 못 내려가.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직접 말해요. 나는 이제 그 말 못하겠어요. 유경아. 나도 힘들어. 나도 여기서 죽어라 버티고 있는 거야. 미안하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신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간병이 이제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일이 되어 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랍 속 작은 열쇠가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 열쇠를 쥐게 될 사람이 이 집에서 누구보다 지쳐가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도요. 6해째 되던 겨울, 우말순 여사가 폐렴으로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퇴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모시고 갈 수는 없나요? 어머니가 집을 워낙 좋아하셔서요. 의사의 대답은 짧고도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집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의 통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어디로 정할 거예요?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형님이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병실을 못 비워요. 나는 애들 학원 때문에 낮에 시간이 안 돼요. 올케가 좀 봐줘요. 결국 병원도, 입원 서류도, 보증금도 전부 노유경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노유경은 결혼 전부터 부어오던 적금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특실비도 사모님이 내신 거예요? 쉿, 그건 말 안 하기로 해요, 우리. 아니,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사모님 통장만 축이 나요?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요. 싸울 기운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요, 사모님. 영수증은 꼭 다 모아두세요. 나중에 이런 거 하나가 사람 살려요. 영수증은 다 있어요. 날짜별로 파일에 끼워놨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생색을 내자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일을 말없이 처리해 나갔을 뿐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만큼 그녀 안의 불안도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정작 노유경 자신의 건강검진 통지서는 그 해에도 다음 해에도 뜯지 않은 봉투째 서랍 속에 쌓여갔습니다. 사모님, 저번에 계단에서 휘청하셨잖아요. 그거 그냥 넘길 일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웠던 거예요. 요즘 밥을 좀 걸러서 그렇지. 제가 본 보호자분들 중에요. 끝까지 버틴 분들이 나중에 제일 크게 아프시더라고요. 사모님도 사람이에요. 나중에요. 어머니 좋아지시면 그때 다 할게요.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 순서만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요양병원의 보호자 침대는 거의 언제나 노유경 혼자만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밤 오랜만에 걸려온 남편의 전화가 결국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대신 돈을 좀 더 보낼게. 돈이요? 진태 씨, 지금 어머니 손톱 누가 깎아드리는지 알아요?
그럼 나더러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야? 나는 그만뒀어요. 나는 그만뒀다고요, 진태 씨. 그날 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노유경은 좁은 보호자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피로를 혼자 삼켰습니다. 시누이 우선이에게서 오는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늘 짧게 끝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세요? 어제보단 나으세요. 근데 형님, 이번 주말에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는 어려워요. 미안해요. 통화는 그렇게 2분을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유경은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전화에는 노유경이 미처 모르던 사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이가 매번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8회째 되던 그 늦여름, 우말순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던 사람도 결국은 노유경이었습니다. 유경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 상자 잊지 마라.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 채 우말순 여사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노유경은 문득 넉 달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난데없이 등기소에 같이 가달라고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택시 타고 나가자. 갈 데가 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있는 날인데요. 병원은 미뤄라. 이건 오늘 해야 한다. 어머니, 무슨 서류인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리는지는 알아야죠. 내가 알면 안 받겠다고 할 거 아니냐? 네, 됐다. 도장이나 좀 잡아다오.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정신이 유독 맑던 그날, 우말순 여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그게 무엇을 위한 서류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노유경은 그저 어머니 부탁이니까 묻지 않고 휠체어를 밀었을 뿐입니다. 다시 49제가 막 지난 그 거실입니다. 우선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정신 맑을 때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지금 형님, 저는 그날 그게 무슨 서류인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휠체어를 밀어요? 등기소를?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선이야, 컵 쓰러졌다. 좀 앉아. 쓰러진 유리컵에서 흘러나온 물이 등기부등본 모서리를 천천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유경아, 정말 몰랐던 거 맞아. 진짜 아무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진 그 질문이 노유경에게는 가장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방에서 들고 나온 건 낡은 파일철 하나였습니다. 8해 동안 병원비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날짜 순으로 하나하나 정리해둔 두께가 손가락 2마디는 되는 파일이었습니다. 형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돈이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이요. 어머니 요양병원 특실비로 절반이 나갔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 이 계좌로 나갔어요. 그녀가 손끝으로 짚어 보인 줄에는 낯익은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계좌 주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우선이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그 이름이 나와요? 선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매형 계좌로 왜 어머니 돈이 가?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 계좌로 돈을 보내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재산을 가로챘다며 몰아세우던 사람이 정작 그 재산이 자기 집으로도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 앞에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한참이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선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이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릴 정도로.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오빠한테 어떻게 말해? 오빠는 그때 어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었잖아. 형님, 그럼 그때 명절에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것도 빚쟁이 전화가 계속 왔어요. 애들 앞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걸 8해를 혼자 안고 있었다고? 우선이는 어머니에게 딱 한 번, 정말이지 딱 한 번 손을 벌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말순 여사는 그 한 번의 부탁을 몇 해에 걸쳐 조금씩 갚아 나가듯 돈으로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딸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요. 형님, 그런데 여기 이건 뭘까요? 노유경이 파일철의 뒷장을 넘겨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특실비 가운데 일부가 이름도 찍히지 않은 어느 계좌에서 다달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머니가 어디 숨겨두셨던 돈에서 보내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어머니는 이미 거동을 거의 못 하셨거든요. 그럼 누가 보냈다는 거야? 이 돈을 3년 동안. 노유경의 시선이 천천히 우선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우선이의 얼굴이 눈에 띌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혹시 아세요? 이 계좌. 아니요. 누나. 말 좀 해봐. 그건 그냥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돈이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님, 저 8해 동안 이 숫자들만 보고 살았어요. 이 입금은 매달 15일 같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선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질 다음 한마디가 이 가족의 8해를 통째로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옳게 그 파일 다시 덮으면 안 될까요? 형님, 오늘 이걸 펼치게 만든 건 형님이세요. 누나. 대체 뭘 숨기는 건데? 오늘 여기서 다 털고 가자. 그냥. 털고 가면 오빠는 편해지겠지. 나는 안 편해져. 우선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겨울 해가 벌써 기울어서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예요. 그거 제가 보낸 거예요. 형님이요? 3년 동안 매달 15일에요.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고 카드값 돌려막듯이 보냈어요. 어머니한테는 제 이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만 했어요. 왜 이름을 숨겨? 그 돈을 결국 어머니가 나한테 주셨던 돈에서 갚는 거였으니까 내 얼굴로는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 무심하게만 보이던 신우이의 그 몇 해는 실은 제 결혼을 지키면서 동시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던 또 다른 형태의 간병이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왔다 가는 게 저도 편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은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었고 저는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곁에 못 왔어요. 그럼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무슨 낯으로요.
올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업고 살았는데 나는 돈 몇 푼 보내면서 생색을 내요? 저는요, 형님, 돈이 서운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한테 괜찮냐고 안 물어본 게 서운했어요. 올케,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8해를 버텼어요? 버틴 게 아니에요, 형님. 그냥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오는 거였어요. 그 말이 제일 무섭네요. 누구도 온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마다 제 몫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를 인정하는 데에도 이 가족에게는 8해가 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품 정리를 돕겠다며 요양보호사 배정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감도는 공기를 대번에 눈치채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올까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르신이 마지막 반년 동안 저한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우리 며느리 나가서 살 때 하나는 마련해 놨다고요. 그 말씀을 정신 맑으실 때마다 하셨어요. 나가서 살 때 상속도 아니고 보답도 아닌 그 낯설기만 한 표현 앞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저녁 우진태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나무 상자 밑바닥에서 편지 한 통을 찾아냈습니다. 겉봉에는 단정한 글씨로 유경에게 라고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경아, 이거 너한테 온 거다. 언제 쓰신 거예요, 이걸? 날짜가 있어요. 넉 달 전이에요. 등기소 다녀온 바로 그날이요.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접힌 자국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편지가 열릴 그날을 오래도록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노유경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우말순 여사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문장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유경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다. 너는 내가 널 며느리로만 봤다고 생각하겠지? 나도 처음엔 그랬다. 그런데 8년이라는 게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더구나. 어머니,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유경이 읽어 내려간 그 다음 문장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경아, 이 오피스텔은 내 간병 값으로 주는 게 아니다. 그런 값을 매길 수 있는 세월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내가 언제든 숨 쉴 곳 하나는 있었으면 해서다. 이 집이 너무 힘들어지는 날이 오면 그 열쇠를 들고 나가거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평생 못한 걸 너는 하고 살아라.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상속이 아니라 퇴로였습니다. 우말순 여사가 며느리에게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언제든 이 집을 떠나도 괜찮다는 허락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나한테서 유경이를 도망시키려고 하신 거야. 지금? 거실에는 오래도록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따지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 편지 앞에서는 더 물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경아, 미안하다. 8해 동안 나는 늘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정작 곁엔 없었어. 진태 씨, 나는 당신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8회 동안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 집엔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니 빼고는요. 이제라도 내가 할게. 회사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올게.
진태 씨, 그 말 8해 동안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이번엔 진짜야. 알아요. 이번엔 진심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그 말 앞에서 우진태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번에도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진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미리 넘긴 재산이라도 오래 곁을 지키며 특별히 부양한 몫은 기여분으로 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문제 삼더라도 그 재산이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돌려줄 의무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생전에 증여를 받아두면 그 지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병기간,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을 날짜 순으로 남겨 두십시오. 훗날 그것이 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언어가 됩니다. 다만 법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건 계산이 아닙니다. 그 계산 뒤에 조용히 숨어있던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옳게. 그 오피스텔 온전히 옳게 거예요. 저는 그럴 자격 처음부터 없었어요. 형님도 그동안 형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였잖아요. 최선이라뇨. 나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돈으로 도망친 거지. 형님, 저도 도망치고 싶었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안 도망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도망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8해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오랫동안 쌓여온 오해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우진태와 우선이 그리고 노유경이 나란히 서서 국화 한 송이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겨우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름 숨기고 보낸 돈 다 알고 계셨죠? 어머니, 저 아직 그 문 안 열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유경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이제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옳게. 어디로 가든 연락은 끊지 말아줘요. 그건 부탁할게요. 노유경은 그 말만 남긴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다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유경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난 8해 동안 그녀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또 누군가의 보호자였습니다. 노유경,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며칠 뒤 그녀는 그 작은 오피스텔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안에는 8해 전 나무 상자에서 나왔던 낡은 열쇠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주실 때 무슨 마음이셨어요? 남으라는 거였어요? 떠나라는 거였어요? 이 열쇠를 쥐고 이 집안에 남아 몫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이 열쇠를 들고 이 결혼과 이 집을 아주 떠날 것인지 그건 오직 노유경만이 답할 수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그 문을 여는 순간까지는 끝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만의 것인 선택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말순 여사가 며느리에게 남긴 것은 결국 재산이 아니라 선택지였습니다. 8해를 곁에서 버텨준 사람에게 이제는 스스로 문을 고를 자유를 쥐어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헌신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은 돈이 아니라 통제감이라고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남을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하나를 덧붙이자면
가족 간의 간병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간과 분담을 말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헌신은 나중에 반드시 다르게 기억됩니다. 8해 동안 곁을 지킨 며느리, 이름을 숨긴 채 돈을 붙이던 딸,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로 제자리를 대신했던 아들. 그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았고 또 그 누구도 완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재산이 아니라 자유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이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 앞에 조금 더 머무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판결을 남겨주십시오.